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부터 기계 환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 강의라고 하지만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 한 15주 정도,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 해서 15주 완성 코스로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15주 코스로 영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또 업데이트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의의 컨텐츠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026년도 닥신의 기계환기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왜 기계환기인가? 왜 기계환기인가? 환자가 못하는 호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제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건데요. 기계환기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벤틸레이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벤틸레이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FiO2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워크 서포트도 있고 벤틸레이션 측면도 있기는 한데, 가장 정확한 FiO2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계다 이러면 한 80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공호흡기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제 SpO2, 세츄레이션만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옥시게네이션을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환기, 벤틸레이션. 우리가 하이퍼캡니아가 있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뭐 COPD 같은 환자분이라면 이럴 때 벤틸레이션을 높여줘서 하이퍼캡니아일 때 벤틸레이션을 시켜줘서 CO2를 빼주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놓치는 건데요. 워크 오브 브레드, 호흡 워크를 줄여줍니다. 워크 서포트를 해준다는 개념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워크 서포트 목적의 인투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인투베이션은 좀 득실이 있기 때문에 워크 서포트 목적으로 저는 하이플로우를 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iO2 요구량이 전혀 없어도, 제가 좀 전에 하이플로우라고 얘기한 건 이제 에어보 얘기하는 건데요. 에어보 같은 거를 굳이 별로 FiO2 요구량이 높지도 않은데 왜 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에어보 같은 경우는 플로우를 높게 줌으로써 데드 스페이스 워시아웃 해가지고 워크 오브 브레드에 이득을 줄 수 있거든요. 특정 상황에. 그래서 이런 인공호흡기도 우리가 네거티브 프레셔를 줘서 렁 벤틸레이션을 피지올로직하게 이루어내지만, 벤틸레이터는 이제 양압 서포트를 하죠. 우리가 인터코스트 머슬이랑 다이아프램을 이용해서 흉곽을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어서 렁을 익스펜션 하잖아요. 그래서 벤틸레이션을 유발하잖아요. 이게 이제 워크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이걸 워크로 인지하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 렁은 되게 드라이하다는 건 되게 가볍고 우리는 힘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머슬 퍼티그가 있고 되게 고령을 빼들이던 환자인 경우는 머슬 위크니스가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막 septic shock 상황에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한다. 1회 타이달 볼륨이 되게 많고 RR이 높다. 레스피레이트 레이트가 되게 높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워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하이퍼 벤틸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보통 이제 septic shock이고 이러면 보통 볼륨이 많이 들어가고 렁 이디마가 생기기 때문에, 렁 이디마가 심하면 뭐 심부전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렁이 되게 무겁죠. 우리가 흉곽을 네거티브 프레셔를 줘서 렁을 벤틸레이션 하는 게 되게 어렵고, 거기에 렁이 이데마가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흉곽을 넓혀서 네거티브 프레셔를 줘서 렁을 익스펜션 시키기도 어렵지만, 겨우 시켜도 실제로 그 알베올라 단위에서 이펙티브한 벤틸레이션이 잘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알베올라 물이 닫혀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 워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비셔스 사이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볼 때 인공호흡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항상 옥시게네이션, 벤틸레이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워크에 대한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계 환기를 하는 이제 인디케이션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뭐 세츄레이션에서 산소가 떨어질 때, 혹은 ABJ를 하는데 하이폭세미아가 확인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나잘 산소를 주기도 하고, 높은 산소 분압을 좀 믹싱해서 호흡기로 들어가게 하죠. 혹은 안 되면 이제 심플 마스크를 하고 NRM 마스크를, 논 리브리딩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그런 얘기도 이제 추후에 할 텐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나잘, 그 다음에 심플 마스크, 논 리브리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숨을 얼마나 빨리 들이마시느냐에
따라서 대기 중에 대충 한 21% 되는 산소 농도가 이제 믹싱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잘 5리터다. 그러면 100% 산소 5리터가 코로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이마시면 주변에 있는 FiO2 20% 정도 되는 대기 중의 공기가 믹싱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알베올라로 들어가는 실제 산소 분압이 몇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잘 산소를 연결하거나 혹은 심플 마스크를 연결하거나 혹은 NRM 마스크 혹은 NRM을 연결할 때 실제로 알베올라로 들어가는 FiO2가 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답이에요. 구글에 찾아보면 NRM이 몇 리터일 때 FiO2가 몇 정도 된다. 심플 마스크가 몇 리터일 때 FiO2 어느 정도 된다. 나잘이 몇 리터일 때 FiO2가 몇 정도 된다. 라는 그런 표가 구글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모르는 게 답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플로우 시스템은 뭐냐면 정확한 FiO2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계거든요. 우리가 세팅한 대로. 그게 이제 에어보고 우리가 세팅한 FiO2로 높은 플로우를 줘가지고 이 데드 스페이스까지 워싱하고 있으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아무리 빠른 플로우로 들이마셔도 그 들어가고 있는 그 FiO2 플로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주변에 대기가 믹싱돼서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세팅한 FiO2를 공급할 수 있다. 그게 에어보, 하이플로우고, 그래서 에어보는 하이플로우 시스템이라고 하고 벤틸레이터는 가장 좋은 하이플로우 시스템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FiO2를 공급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알베올라까지 우리가 타겟하는 좋은 FiO2를 높은 산소 분압을 제공하면 이제 산소가 알베올라에서 캐필러리 쪽으로 들어갈 때 분압 차이에서 들어가겠죠. 이게 뭐 어떤 능동수동은 아니니까. 높은 산소 분압을 알베올라에 만들어주는 게 기계 환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CO2의 배출인데 계속 그 알베올라를 벤틸레이션 함으로써 알베올라에 CO2가 차거든요. 왜? 캐필러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다 돌고 리턴해서 오는 그 베너스 플로우에는 굉장히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은데 그게 이제 캐필러리 쪽으로 나가게 될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벤틸레이션을 해주면 알베올라의 CO2가 워시아웃 되면서 사실 대기 중에는 CO2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베올라를 계속 워시아웃 해줌으로써 캐필러리에 있는 CO2와 알베올라에 있는 CO2의 그 CO2 분압, 이게 이산기체라면 분압이 이제 각자 서로 따로 노니까 CO2의 분압 차를 유발해서 CO2를 빨리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틸레이션을 많이 하면, 정확하게는 알베올라의 벤틸레이션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CO2가 잘 빠져나옵니다. 이거 능동수동 아닙니다. 산소와 CO2는 능동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 알베올라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높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딜리버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카디악 펑션도 좋아야 됩니다. 카디악 펑션이 안 좋으면 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디스프니아를 느끼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이거든요. 아무리 교환이 잘 돼도 딜리버리가 잘 되지 않으면 CO2를 가져오지 못하고 산소를 넣어줘도 계속 그 탑승해서 헤모글로빈이 빨리빨리 출발하지 못하면 딜리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프니아를 느끼거든요.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고, 그래서 사실 이런 딜리버리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는 이제 ABGA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는 대부분 ABGA가 필요 없다라는 강의를 예전에 만들었다가 욕을 처먹은 적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선해야 될 문제는 이제 ABGA로 확인하게 되는데, 저산소 혈증, 산소가 체내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그다음에 고이산화탄소 혈증, CO2가 체내에 축적된 상황, 그래서 호흡성 상증은 하이퍼캡니아 상황에 의해서 레스피레이터리 애시도시스가 생긴 상황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기계 환기를 고려하는 트리거는 좀 전에 이제 저이산화탄소 혈증,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사실 호흡근의 피로, 워크 오브 브리딩이 과다할 때도 서포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임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응급실 환자를 보는데 90세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있는 분인데 UTI septic shock으로 소생구역에 들어왔어요. 근데 렁은 꽤 드라이해요. 이 할머니가 좀 디하이드레이션이 돼 있어서 렁은 꽤 드라이하고 룸 에어입니다. 세츄레이션을 보는데 95% 정도 나오는데
RR은 30회 정도 돼요. 왜? septic shock이라서. 룸 에어인데 세츄레이션이 95%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ABJ를 돌려봤더니 PO2도 괜찮아. PCO2는 조금 떨어져 있어. 폐하는 조금 떨어져 있고 락틱 애시도시스가 있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어서 이런 경우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단순히 무슨 PO2만 보고 PCO2만 보고 이러면은 PO2가 세츄레이션 잘 나오니까 거의 뭐 PO2 80 이상 되고 PCO2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떨어져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환자는 인투베이션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럴 때 뭐 나이를 좀 생각합니다. UTI septic shock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건강한 30대, 40대 남성이다. 이러면 인투베이션 안 하고 그냥 둬도 될 수 있겠지만 요양병원에서 오신 90세 어르신이면 전 보호자분한테 인투베이션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이런 거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공호흡기 인투베이션 하는 상황이 단순히 하이폭시아 혹은 하이퍼캡니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런 ABGA 값이 좋더라도 워크 서포트를 위해서 인투베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TI septic 같은 환자분은 이제 굉장히 septic하면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septic이고 또 샥이니까 RR도 높고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 높고 1회 타이달도 높은데 거기다가 샥이면 이제 락틱 애시도시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스피레이터리 벤틸레이션이 많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컴펀세이션 때문에.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는 90세 어르신은 배드리든인데 머슬 위크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호흡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처음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땐 그래도 좀 버팁니다. 왜? 디하이드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의외로 렁이 되게 드라이해요. 되게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좀 버팁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제 ICU 들어가서 여러분 막 이제 500cc 로딩하고 혈압 떨어지니까 눌핀 달고 막 계속 셀라인 로딩하고 하다 보면 렁 이디마가 생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흉곽을 네거티브 프레셔를 줘서 렁을 익스펜션 시켜야 되는데 렁이 이디마가 생기니까 굉장히 렁이 무겁고 네거티브 프레셔를 렁을 펼치기 위해서 다이프럼과 인터코스타머스를 이용해서 렁을 익스펜션 해야 되는데 렁이 굉장히 무겁고 RR도 높고 1회 타이달도 높은데 septic shock이니까 그걸 90세 어르신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못 버팁니다. 그래서 septic shock 단계에서 그냥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굉장히 하이퍼 벤틸레이션 상황을 못 버티고 레스피레이터리 머슬 퍼티그로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에 빠지고 바로 그냥 어레스트 나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해결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septic shock, UTI 뭐 이런 거는 그 샥 상황을 조금만 버티면 되잖아요. 2, 3일만 좀 잘 버티면 호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워크를 조금 서포트 해주자. 숨 쉬는 거를. 그래서 풀 세데이션하고 뭐 머슬 캡처하든 안 하든 머슬 블로커 써서 캡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인데 어쨌든 벤틸레이터를 걸고 완전히 하이퍼 벤틸레이션 해주면서 그냥 잠깐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샥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렁 이디마 같은 게 호전이 되면 샥일 때 아무래도 볼륨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빠르게 익스투베이션해서 사실 원래 인투베이션이 필요 없는 환자였잖아요. 빼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연명 치료 목적의 인투베이션이 아니니까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죠. 개인적으로 저는 고령 환자 기관삭관하고 중환자실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UTI septic shock 같은 이런 병은 단기로 치고 빠지면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UTI septic shock 같은 경우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좀 이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때문에 어레스트 나는 건 좀 너무 억울하니까 워크 서포트 목적으로 인투베이션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거 의미 없는 연명 치료 아니에요. 잠깐만 좀 할게요. 하지만 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는 완전 연명 상황으로 가면 연명으로 계획서 작성하고 그냥 너무 무의미한 연명이 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오브 브리디 목적, 호흡 워크 서포트 목적의 인투베이션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이플로우도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하이플로우도 낮은 FiO2로 높은 플로우를 줘서 데드 스페이스를 워시아웃 해주면 굉장히 이 워크 서포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투베이션 거부하는 고령의 환자의 경우는 의미 없는 경우는 하이플로우, 그러니까 에어보 쓰는 거 안 좋아하지만 이런 데드 스페이스 워시아웃해서 워크 서포트 목적으로 에어보, 하이플로우 쓰는 걸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환기는 이제 치료이긴 하지만 모든 치료는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 그러니까 모든 이제 피지올로직하지 않은 치료는 단점을 수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렁은 사실 네거티브 프레셔를 갖고 익스펜션 하는 건데 벤틸레이터는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를 주는 거니까 뭐 바로 트라우마, 아텔렉 트라우마 등등등 렁에 인저리를 입게 되는데 이렇게 피지올로직하지 않은 거는 항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벤틸레이터를 할 때는 아무래도 환자분은 어느 정도 세데이션 해야 되니까 또 벤틸레이터에 의한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계속 뉴모니아를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발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인투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 담당 환자는 제가 직접 인투베이션 하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인투베이션 하는 그 순간에도 되게 뭐 피할 수 없기는 한데 되게 많은 아스피레이션이 현실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투베이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 같은 환자를 정확하게 캡처하고 구강을 좀 최대한 석션하고 안전된 상태에서 빠르고 깔끔하게 싹 인투베이션 아주 젠틀하게 해서 발로닝 하면 그래도 좀 아스피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발로닝 해놔도 어차피 사실 좀 아스피레이션이 안 생기진 않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안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하거든요. 근데 인투베이션 할 때 막 난리치고 막 되게 어렵게 하고 이러면 완전히 그냥 구강에 있는 건 다 흡임되고 그러다 토하고 막 이러면 인투베이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손해를 안고 시작했죠. 인투베이션 하면 다음날부터 갑자기 뭐 류코사이토시스 막 25,000에 막 CRP 30으로 바로 뜨고 열나고 이러면 사실 좀 일이 더 꼬이잖아요. 그래서 기계 환기가 필요한 질병 및 병태 생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혼수, 무호흡 환자, 이제 호흡이 정지되면 저산소 혈증, 고이산화탄소 혈증이 이제 필연적으로 100% 생긴다. 이럴 땐 기계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스트로크 혹은 뇌출혈, 헤모리지나 스트로크인 경우 호흡 중추, 뭐 브레인스템 어디 쪽에 이제 호흡을 관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이 망가진 경우는 사실은 렁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스스로 이제 숨을 쉬지 않죠. 그 호흡 중추가 문제가 있으니까 숨을 쉬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이제 메카니컬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FiO2가 필요한 건 아니고 렁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메카니컬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진정제를 과량으로 쓰거나 뭐 미다나 레미펜타닐, 프로포폴 혹은 덱스메디토미딘 뭐 이런 거를 과량으로 쓸 때 호흡이 억제될 수 있고 머슬 블로커를 쓸 때는 로큐로니움 같은 약제들 그다음에 전신 마취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CO2 날코시스라고 뭐 하이퍼캡니아가 되면 호흡 드라이브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CPR 상황 중 자발적인 호흡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단순히 이런 얘기들만 하면 이 벤틸레이터 닥신의 강의가 또 진가가 없으니까 CPR을 할 때는 벤틸레이션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뭐 30회 컴프레션하고 2회 벤틸레이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반인을 위한 CPR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거의 벤틸레이션 자신 없으면 하지 말란 식이거든요. 거의 CPR이나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CPR이라는 거는 이제 로우 플로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분당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될까 말까 할 텐데 CPR 같은 상황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벤틸레이션을 많이 해도 알베올라로 아무리 벤틸레이션 많이 해도 그 캐필러리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이제 서로 교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CO2가 오지도 않고 CO2가 와야 뭐 워시아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벤틸레이션 해서 알베올레의 산소 농도를 높인다고 해도 그 헤모글로빈이 움직여서 딜리버리가 돼야 산소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PR 상황은 사실 굉장히 서큘레이션이 로우 플로우인 상황이기 때문에 노 플로우는 아니고 로우 플로우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벤틸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딜리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조금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그래서 CPR 상황에 자발 호흡이 당연히 없으니까 우리가 벤틸레이션 해줘야 되지만 벤틸레이션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벤틸레이션 하다 보면 이제 사실 CPR이랑 서로 흉곽에서 이게 서로 반대되는 파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전신 마취 중일 때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두부 외상일 때 그 다음에 COPD의 급성 악화로 하이퍼캡니아 상황에 이제 날코시스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하이 플로우를 써서 데드 스페이스 워시아웃 해가지고 CO2를 빼주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인투베이션 해서 강제로 벤틸레이션 해서 CO2를 빼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경근 질환자인데요. 이건 이제 센트럴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이 뭐 브레인 쪽에 센트럴이 있으면 그게 뭐 척순지 어딘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너브를 통해서 다이어프램하고 인터코스트 머슬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머슬이 움직여 갖고 우리가 레스피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근육 질환이 있거나 혹은 페리페럴 신경 질환이 있는 사람도 기계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환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폴리오, 뭐 소아과 환자인가, 그다음에 이제 ALS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홈벤트 같은 거 달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폐 실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페리페럴의 뉴럴로직한 문제 혹은 머슬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의 배드리든으로 굉장히 장기간 어떤 이유에서 벤틸레이션을 해서 뭐 머슬 위크니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워크 오브 브리드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본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산소를 적용해서 ABGO를 했고 세츄레이션을 봤는데 PO2 세츄레이션이 95%가 나온다. 뭐 PO2 값이 ABGO를 했는데 괜찮다. 그렇다고 해도 가서 숨 쉬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힘들게 숨 쉬고 있다. 그러면은 인투베이션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ABG를 했는데 뭐 PO2가 괜찮아. ABG를 했는데 PO2가 뭐 거의 90이야. 이러면 세츄레이션이 거의 100%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ABG 보고 괜찮구나 하면 안 되고, 환자가 굉장히 힘들게 숨 쉬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게 숨 쉬고 있다면 이제 인투베이션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거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인투베이션 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아까도 뭐 요양병원에 빼드리던 UTI septic 환자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엠파이에마 환자분이 이제 입원하셨던 분이 있어요. 렁에 농흉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septic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류코사이토시스 엄청 심하고 막 입원하자마자 막 타조 붙이고 그다음에 피그테일 렁에다가 꼽아서 드레인하고 했는데, 사실 엠파이에마 피그테일 꼽는다고 바로 이게 막 드레인이 깨끗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피버 막 39도 나오고 막 RR 엄청 높고 막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고 있었는데 ABGL 했는데 PO2가 꽤 괜찮아요. 엠파이에마라는 게 되게 흉곽에 이제 로클레이션 되어 있는 농흉 같은 상태인데, 렁 자체의 실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PO2는 또 괜찮게 나와. 근데 이제 완전히 septic하니까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ABG를 했더니 PO2가 괜찮다니까요. 세츄도 괜찮게 나와. 환자를 보니까 나이가 젊어. 한 30대 남자야. 버틸 것 같아. 근데 이제 PCO2가 예를 들면 한 15 정도 나왔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PCO2가 낮아도 이거 CVR 상황으로 보고 담당 교수님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제가 전공의 때 일했던 병원은 담당 그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랑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환자분이 좀 젊은 남자고 꽤 버틸 것 같고 PO2도 괜찮고 septic한데 꽤 잘 버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인투베이션 하자. 좀 버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고집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인투베이션 하라고 하고 저한테 소리 질렀던 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PCO2가 낮은 것도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좀 합시다. PCO2가 낮은 것도 되게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PO2가 낮으면 하이폭세미아면 인투베이션 해야 된다고는 알죠. 그 다음에 하이퍼캡니아, CO2가 많이 차면 인투베이션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PCO2가 낮으면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면 이 사람의 숨을 그래도 꽤 벤틸레이션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견디고 있다라는 거긴 한데, PCO2가 15 막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사실 이 환자는 가서 보지 않아도 진짜 엄청 힘들다는 거거든요. 엄청 힘든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과연 오래 버틸 수 있냐?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못 버티면 바로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그냥 어레스트 가는 거죠. 그래서 PCO2가 낮다는 건 이제 어레스트가 언제 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신호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 갔죠? PCO2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PCO2가 낮다는 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ABG만 단순히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ABG를 하는 건 좋은데 환자가 숨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ABG여도 환자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지죠.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호흡근의 자건약은 힘 곱하기 거리 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워크 오브 브리드를 좌우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기도저항, 에어웨이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 천식 같은 경우는 에어웨이 레지스턴스가 되게 크잖아요. COPD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은 숨을 되게 힘들게 쉬거든요. 숨을 쉬어도 공기가 잘 안 들어오고 내보내려고 해도 공기가 잘 안 나가잖아요.
공기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에어웨이 레지스턴스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막 복식 호흡을 하면서 되게 많은 힘을 쓰면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워크 오브 브리드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좀 되게 그 레스팅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지만 어떤 샥이 있거나 굉장히 하이퍼 벤틸레이션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워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힘이 늘어나는 거죠. 레지스턴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 폐의 컴플라이언스, 렁의 컴플라이언스. 이제 폐가 굉장히 딱딱한 경우들인데, 예를 들면 뭐 인터스티셜 렁 디지즈, 그래서 ILD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뭐 하니컴 이런 경우는 렁이 굉장히 이제 바스락바스락거리고 딱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져서 렁을 익스펜션 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많은 힘을 들여서 익스펜션 해도 렁 실질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이 더 안 되고 더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해야 돼서 굉장히 워크 오브 브리드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뉴모니아를 되게 세게 경험한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ARDS를 세게 맞고 나면 이제 렁 실질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렁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져서 숨 쉬는데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ABGA는 되게 괜찮은데 환자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해. 숨 쉬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 워크 오브 브리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ABGA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환자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있다. 뭐 ILD, 그 다음에 포스트 ARDS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환기량, 벤틸레이션이 많을 때, RR이 높을 때, 일일 타이달이 많을 때, 그럴 때 더 워크 오브 브리드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데드 스페이스 개념까지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 오브 브리드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상황, 폐가 이제 딱딱할 때,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질 때, 그다음에 환기 요구량이 좀 큰 상황, 뭐 septic shock이거나 이럴 때, 일회 타이달도 늘어나고 RR도 늘어난다. 미니 벤틸레이션도 늘어난다. 흉곽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뭐 에어웨이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포스가 늘어나니까 이럴 경우 이제 워크 오브 브리드가 늘어난다. 그래서 호흡 작업량이 증가하는 상황은 큰 호흡, 빠른 호흡, 기도 저항 증가, 유순저 조화,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졌을 때, 요럴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ABG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PO2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산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웬만한 일반 명성에서 쓸 수 있는 산소 장치를 써도 PO2 60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인튜베이션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벤틸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뭐 하이플로우, 에어버 같은 걸 써도 PCO2가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인튜베이션을 고려할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PO2가 59냐 60이냐 뭐 이런 걸로 갈리는 게 아니다. 이제 환자를 가서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PO2가 한 40 정도 된다. 이러면 이제 확실히 하이폭세미아가 있어서 이 상태를 계속 두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경우는 빠르게 이제 인투베이션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ABGL인데 PO2가 10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되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 가서 봤는데 굉장히 막 힘겹게 하이퍼벤틸레이션 하고 있으면서 PO2가 100이다? 이건 인투베이션 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PO2가 100이지만. 그리고 PO2가 100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잘 뭐 풀로 쓰고 있다, 심플 마스크 풀로 쓰고 있다, NRM 풀로 쓰고 있다, 혹은 하이플로 풀로 쓰고 있어서 PO2가 100이다. 그럼 그땐 인투베이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BG의 수치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ABG는 ABG이고 환자의 호흡하는 모습을 가서 보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환기의 적용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중증도 임상상, 호흡에 지쳐있음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셔야 되고, 하이폭세미아 혹은 하이퍼캡니아라는 상황보다 환자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이런 임상 소견이 더 중요하다. 기계 환기의 3대 목적은 저산소의 해소, 그 다음에 호흡성 산증의 해소, 하이퍼캡니아가 있을 때 벤틸레이션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워크 오브 브리드. 추가로 항상 포함되는 목표는 벤틸레이션 인듀스드 렁 인저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피크 프레셔를 높이지 않을수록 좋고, 타이달을 너무 높게 가져가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핍을 좀 주는 게 좋아서 보통 하이 핍, 로우 타이달 세팅으로 피크 프레셔가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런 거에 연연을 다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저거 생각할 거리들이 좀.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전한 수준까지 이제 회복하게 하는 게 목표고요. 보통 PO2는 60 정도 이상으로 잡고, PO2가 60 정도 이상이면 세츄레이션이 대충 한 90%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되면 1차는 대충 큰 목표를 만족합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사실 세츄레이션이 높지 않으면 혹은 헤모글로빈이 좀 낮으면 하트가 이제 딜리버리를 많이 해야 되는 요구량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ICU북의 딜리버리 파트를 보면 공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세츄레이션이 심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높을수록 좋고 헤모글로빈도 조금 높여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PaO2 한 60 정도만 만족시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세츄레이션이 한 90 되니까요. 너무 높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PaO2 60이라도 그거를 위한 대가가 굉장히 크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PaO2를 60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FiO2가 100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죠. PB 굉장히 높다. 보통 FiO2를 높임에 따라서 PIB도 높이게 되는데, PB라는 건 이제 추후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벤틸레이터는 양압환기라고 하잖아요. 포지티브 프레셔를 줘서 풍선을 불듯이 불어 넣어서 렁을 익스펜션 시키는 건데, 이제 불어 넣었다가 놓으면 알아서 렁의 컴플라이언스에서 수축하면서 이제 호기가 되는데, 이 호기가 될 때 기초 베이스로 프레셔를 깔아놓고 거기서 벤틸레이션을 한다는 의미예요. 포지티브 익스피레이터리 엔드 프레셔 의 개념인데, 그래서 너무 이 기초 베이스의 핍을 약간 줘서 거기서부터 타이다를 주면서 다니지 않으면 이제 렁이 너무 알베올라들이 다 콜랩스 돼서 처음에 인스피레이션 양압을 줄 때 아텔렉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벤틸레이션에 참여하는 알베올라 숫자가 좀 적게 됩니다. 이게 다 짜부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톡톡톡톡 양압을 좀 줘서 이 폐를 어느 정도 펼쳐놓고 거기서부터 타이다를 주면서 벤틸레이션을 하면 실제로 되게 이펙티브하게 벤틸레이션에 참여하는 알베올라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핍을 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FiO2를 높이는 상황은 되게 하이폭세미아인 상황이니까 되게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알베올라의 이펙티브 벤틸레이션이. 그러니까 FiO2를 높여서 산소를 막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보통 핍도 같이 높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FiO2를 높여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핍이라도 높여서 렁의 벤틸레이션에 참여하는 알베올라를 더 늘리려는 목적인 거죠. FiO2가 너무 높다, 핍이 너무 높다, PaO2가 60이더라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수가 많다, 과호흡인 경우도 PaO2가 60이라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과호흡을 해도 PaO2가 60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벤틸레이션을 무한으로 빠르게 하면 알베올라가 우리가 주는 FiO2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실시간에서는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에서 알베올라에 있는 산소 분압이 캐필러리에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는 FiO2가 캐필러리에 그대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슬금슬금 캐필러리로 산소가 들어가니까. 근데 예를 들어 벤틸레이션을 무한으로 한다는 얘기는 캐필러리에 있는 산소 분압이 우리가 주는 산소 분압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조금이라도 더 FiO2 알베올라를 높여서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유지해야 겨우 PaO2가 60이 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조가 좀 불량한 상황, 되게 벤틸레이터랑 파이팅을 하는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계환기의 목적, 그래서 문제의 정의, 진행하는 호흡 산증, 하이퍼캡니아일 경우 폐하가 떨어질 수 있고, 폐하가 떨어지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의식이 떨어지고 뭐 효소 등의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pH는 폐하는 7.4에 가깝게 한다. 그래서 CO2 배출량을 늘리려고 하면 이제 벤틸레이션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요. 벤틸레이션을 너무 높이려고 할 때 1회 타이달을 높여야 되고, 1회 타이달, 1회 환기량을 높이려고 하면 이제 프레셔를 높이게 되는데요. 벤틸레이터는 이제 양압 프레셔를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프레셔를 높여서 그 프레셔가 너무 높아지면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 폐가 이제 좀 손상을 입을 여지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도 떨어지고 막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생겨서 렁 인저리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액가스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기는 한데, 여러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퍼미시브 하이퍼캡니아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기껏 치료 다 했더니 렁 인저리를 입고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생기면 이 사람의 이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약간 CO2를 너무 타이트하게 보지 말자,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폐하를 한 7.2 정도까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7.2까지는 괜찮다고 봐서 PCO2가 조금 차 있더라도 퍼미시브 하이퍼캡니아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 CO2를 낮추려고 하면 이제
양압 벤틸레이션이니까 피크 프레셔가 너무 높아져서 렁 인저리를 입기 때문입니다. 기계 환기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워크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발 호흡은인데 기계와 동조가 좋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인이펙티브한 벤틸레이션이 생긴다는 건데, 이제 벤틸레이션 양압 주려고 했는데 이거 트리거 되는 거랑 벤틸레이터가 포지티브 프레셔 주는 거랑 이 알고리즘을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그거랑 내가 숨 쉬는 거랑 이게 뭔가 동조가 안 돼서 되게 파이팅을 하면 막 헉헉헉 숨을 쉬면서 한 번에 큰 숨을 쉬지 못하고 되게 얕은 숨을 막 비효율적으로 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벤틸레이션이 아예 안 되고 막 워크만 생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뭐 이게 간단한 상황은 아닌데 사실 뭐 이런저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머슬 블로커를 쓰는 게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머슬 블로커를 좀 쓰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고요. 좀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1회 강의는 여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본격적인 이제 벤틸레이터 강의가 시작되게 되는데, 저를 이제 인공호흡기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인공호흡기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벤틸레이터의 모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벤틸레이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공호흡기의 모드에 되게 연연을 하거든요. 뭐 프레셔 서포트가 어떻고, 컨트롤 모드가 어떻고, SIMV 모드가 어떻고, 혹은 뭐 오토 모드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벤틸레이터로 얘기할 때 모드, 무슨 모드 이러면 조금 약간 없어 보여요. 실제로 렁 벤틸레이션의 그 피지올로지를 이해하고 나면, 이 모드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벤틸레이터의 모드들은 그냥 알고리즘에 불과한 것 뿐이고요. 사실은 그런 모드들이 뭔지 아는 게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고, 렁 벤틸레이션은 자연 법칙이니까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기계 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지, 무슨 모드가 어떻고 이 모드로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계환기 강의는 조회수가 매우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저도 제 자기개발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라서 스스로도 다짐을 하는데 절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완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